제가 드릴 이야기는 인공지능과 음성기술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서 로봇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서 알아듣는 거지? 그런 원리 부분에 대해서 제 전공인 언어학적인 접근, 타스크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I 기술, 딥 다이브 인투 알고리즘 뭐 이런 걸 기대하셨으면 오늘은 그거는 아니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못 드리는 이유는 일단 제가 잘 모르고 제가 아는 부분은 또 컴퍼니 컨피덴셜이 걸린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 말고 우리가 다 요즘 많은 기계들이 하다못해 전기밥솥도 말을 하더라고요. 맛있는 밥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데 걔네가 어떻게 해서 말을 하지?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서 알아듣게 되는 거지? 그런 원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준비해 왔었는데 김윤희수 교수님이 너무 좋게 소개를 해주셔서 한국에서는 불어 불문학을 전공하면서 이제 대학원에서 불어 언어학 쪽으로 학위를 받았고요, 석사학위를. 그리고는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엑스-마르세이 대학과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언어와 말이라는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우리의 말의 억양이나 강세 같은 거를 어떻게 하면 좀 트레이닝을 해서 자동으로 분석해서 예측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좀 언어학이지만 언어 기술에 적용될 수 있는 분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위를 받기 조금 전에 당시에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던 마이크로소프트 랭귀지 디벨롭먼트 센터의, 그러니까 언어 연구소죠. 그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언어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상품을 여러 가지 언어로 튜닝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구소에 제가 조인을 하게 돼서 처음에는 한국어와 불어에 관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 프로젝트에 따라서 10개나 50개 정도의 언어를 매니지하는 팀을 이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작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제 이름으로 CLND 소개해 주신 회사를 만들면서 이제는 작년 말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 임플로이가 아니고 저는 외부 익스터널 컨설턴트로서, 그러니까 하는 일은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언어학과 언어학적인 지식과 컴퓨터 공학적인 지식의 사이에서 엔지니어들과 언어학자 사이의 어떤 소통, 그런 거를 인터디시플리너리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먼저 우리가 뽀로로를 잠깐 만나보겠어요. 뽀로로를 잠깐 만나보고, 뽀로로가 누군지는 아시죠? 네. 한국에 계신 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 뭔가 잠깐 데피니션, 정의 부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음성 기술이란 게 뭔가 마찬가지로 음성 기술에 대한 약간 정의, 간단한 소개하고, 이제 현대 여러 가지 IT 기술의 척도를 좀 보여주는 지표로서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거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인공지능과 언어 기술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어딘가 잠깐 이야기를 한 다음, 그래서 이 인공지능 시대에 대화형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어떤 역할, 그래서 이 대화형 인터페이스 내에서 우리 언어학적인 지식들이 필요로 되는 곳이 어디인가 한가가 이제 저의 핵심이죠. 그러고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 하시고 싶은 것들, 질문하시고 싶은 것들, 네덜란드 음식 맛있나요? 맛 없어요?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뽀로로 로봇이, 뽀로로 인공지능 무슨 뽀로로가 새로 한국에서 소개돼서 얼마 전에 아주 크게 매스컴을 타고 이랬는데요. 그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로로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이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 할아버지시잖아. 실물을 보니 훨씬 더 잘생기셨다. 이름이 뭐야? 나는 아이들의 대통령 포통령이시지. 너도 대통령이야? 너도 대통령이라고? 네, 아이들의 대통령인 포통령이 맞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에 제가 아이들을 대표해서 정상회담을 요청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좋은데. 아이들의 대통령인 저 포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님을 사랑합니다.
고마워.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시지? 문재인 대통령님이시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분이셔? 우리 아이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인자한 네, 뭐 요거는 제가 볼 땐 미리 답을 이렇게 넣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 이렇게 보니까 요런 조그만 로봇이 이제 뽀로로 플라스틱 조각이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하는 말에 대답을 꼬박꼬박 하지? 그거 좀 신기하시죠? 안 신기하셔도 이렇게 제가 신기하시죠? 이러면 정말 세상에 이런 게 이렇게 신기한 게 있네. 이런 표정으로 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음성 대화형 여러 기기들이 가능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뭔가 요즘 인공지능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밥솥에도 인공지능 붙어 있다 그러고 뭐에도 인공지능 붙어 있다 그러고 도대체 인공지능의 정의가 뭔가 뭐 요즘 정의 같은 거 찾아볼 때 어려운 정의 말고 알기 쉬운 정의 찾아보면 위키페디아에 모든 부지런한 분들이 뭘 많이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위키페디아 저도 인용 많이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나 동물 같이 원래 그 뇌가 있어서 지능이 있어야 되는 지능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지능이 있어야 되는 생명체가 아닌 인공적인 기계나 뭐 컴퓨터나 이런 애들이 그 지적 능력이 있는 행위를 하는 거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었다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 연구를 한다 하면은 어떤 기계, 컴퓨터나 기기가 그것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최적화하기 위한 필요한 행동들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기를 만드는 것이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요즘 인공지능과 더불어 또 많이 듣는 얘기가 뭐 머신러닝, 기계학습, 또 더불어 빅데이터 그런 얘기가 막 섞여서 들려요. 그래서 그럼 AI가 빅데이터인가? 뭐 약간 헷갈릴 때가 있죠. 그 부분 잠깐 정리를 하면 그 인공지능이다. 원래 지적 능력이 없는 물건에게 지적 능력을 준다. 그럼 얘가 어떻게 해서 지적 능력이 생기겠어요? 뭘 공부를 해야지 생기겠죠. 이렇게 때리면 맞으면 너도 한 대 쳐라. 이렇게 가르쳐줘야 얘가 로봇이 맞으면 한 대 칠 텐데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를 얘가 배우도록 하는 게 머신러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배웠냐 이거 뭐 알고리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 이기는 데에만 목적을 해서 배워라. 그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뭐 상품을 따먹는 거에다 초점을 둬라. 이러면 그거에다 목적을 해서 배울 수도 있고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나 뭐 그런 차이점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얘가 공부를 해서 인공지능이 좀 똑똑한 인공지능이 되려면 뭘 많이 배워야지 좋잖아요. 맞으면 때려라 읽은 것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배우면은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 되겠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정보를 큰 정보를 주는 게 빅데이터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꼭 머신러닝이 아니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나는 평생 이 페이스북에서 하루에 모은 자료를 20년 내 인생을 계획 세워서 손으로 다 분석하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 빅데이터. 그런데 머신러닝 나는 기계학습을 하는데 그냥 자료는 한 줄짜리로 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반드시 머신러닝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고 머신러닝이라 해서 반드시 AI 따라오는 거 아니고 분리된 개념인데 지금 현재 기술로 다 콤비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런 거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음성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스피치 테크놀로지라는 거는 우리 사람의 말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컴퓨터가 종래의 목적은 컴퓨터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사람이 아닌 역시 기계가 사람의 말을 하면 좋겠다. 기계가 아니면 사람이 쓴 글을 알아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는 이 인간의 욕구로서 옛날부터 있었어요. 뭐 중세 이전부터도 그런 트라이얼들이 있었고 이렇게 기계를 만들어서 혹시 사람
이 아내랑 똑같이 만들어 보면 이렇게 펌프질 하면은 얘도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도도 있었고 나무랑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런데 한 50년대 이후부터 Natural Language Processing 해서 인간의 언어, Natural Language 하면 자연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그 사람의 말을 뜻하는 거예요. 자연어 처리를 하는 거를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보는 시도들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개념 정의를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언어, 뭐 말 이런 거 할 때 영어를 보면 language 나오는 거 있고 speech 나오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그럼 뭐가 다른가? language 하면은 말 그대로 어떤 언어, 한국어면 한국어, 영어면 영어 그 언어고 speech 하면은 쉽게 말하면 말 글 중에 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개개인 화자들이 정말 쓰는 말. 그러니까 language 우리 한국어에서 한국어라는 language 안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의 범위가 있어요. 그죠? 뭐 밥 먹어, 식사하세요, 드세요, 쑤셔넣어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거는 그 랭귀지의 그래머, 한국어라는 랭귀지의 그래머 안에서 내가 실제 쓰는 말은 밥 먹으세요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이제 스피치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거 이제 언어학 전공하는 분들은 맨 초기에 그 불란서 사람 옛날에 페르디낭 디소시라는 사람이 정의한 불어 개념으로 랑그 파롤 하는 걸 배우는데 그거 랭귀지하고 스피치 구분하고 조금 비슷한 거로서 그 어떤 주어진 언어 내에서의 허용되는 모든 범위의 그래머 대비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그걸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테크놀로지도 랭귀지 테크놀로지, 스피치 테크놀로지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다루는 대화형 인터페이스 시스템에서는 이제 말을 해서 알아듣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굳이 엄격하게 구분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자연어 처리에서 메이저 타스크라고 볼 수 있는 것들에는 일단 텍스트나 음성 그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프로그램이 제대로 바운더리를 잡아서 잘라줄 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야 되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야 되냐? 그거를 우리는 너무 분명한데, 그죠? 그런데 이 컴퓨터나 그 알고리즘에는 그거를 규정을 해줘야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게 알아듣고 아버지를 가방에 집어넣는 일이 안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뭐 쉬운 예를 들어드리니까 에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게 다가 아닌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알아듣기 쉬운 예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파트 오브 스피치 하는 거는 품사, 명사, 동사 이런 거를 적절히 태깅을 해야 문장 구조 같은 거 파악할 때 아니면은 그 알고리즘이 이제 음성 합성 환경에서 말을 자기가 만들어서 해야 될 때 뭐 다음엔 뭐가 와야 되고 이런 거를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품사 태깅도 중요한 거고 머신 트랜슬레이션 기계 번역하는 거 구글 번역 많이 쓰시죠? 그런 것도 언어 기술의 중요 핵심 내용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language identification 이것도 역시 구글 번역에 옛날에는 구글 번역 보면 내가 한국말 치면 한국어를 영어로 클릭해야 되지만 요즘은 그냥 한국말 치면 지가 이건 한국어구나 하고 알죠. 그런 language identification. 이게 이제 글자에서도 적용되고 음성에서도 적용되고 그래서 음성에서는 그 해당 언어마다 대표적인 소리를 캐치를 해가지고 요런 잠음이 있으면 이거는 뭐 포르투갈어다. 뭐 요거는 한국어다. 이렇게 잡아내는 기술. 그게 language identification이고요. 근데 오늘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할 text to speech. 문자를 말로 변환하는 거. 그러니까 음성 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음성 합성이 문자를 말로 변환하는 기술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 합성, 즉 컴퓨터가 말을 하는 거, 로봇이 말을 하는 거, 음성 인식, 컴퓨터나 로봇이 내 말을 알아듣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언어 기술의 핵심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가트너 하이프사이클, 가트너는 IT 쪽의 전문 투자 자문 회사죠. 그래서 여기서 해마다 올해는 요런 테크놀로지가 요 정도 수준에 있다 이런 거를 딱 내주면 그 기술력을 보는 어떤 지표로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인용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클을 보면은 artificial in general intelligence 하는 거는 이제 뭐 한 가지 밥솥이 밥만 하게 하는 거는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딱히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그런 거는 쉬운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 이러면 막 사람처럼 막 다 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 제너럴 인텔리전스는 초기 단계. 그리고 오늘은 그냥 우리가 개념을 쉽게 하기 위해서 AI 하면 로봇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겠지만 로봇 하면 로봇 테크놀로지인 로봇을 뭘로 만드느냐 뭐 메탈 이런 것부터 센서를 어디로 많은 분야의 연구를 포괄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거 역시 로봇은 인공지능 이거는 아닙니다. 인공지능도 이제 로봇의 뇌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진짜 사람처럼 막 제너럴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지금 초기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게 conversational user interface, 그러니까 대화형 시스템. 얘한테 말을 하면 로봇한테 말을 하면 얘가 반응을 보이는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그 대화형 시스템은 조금 더 올라가 있고. 버추얼 리얼리티 같은 거는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고 엔터테인먼트에 올라갔죠. 요 사이클 보실 때 조금 주의할 점이 요 피크에서 꺾어져서 내려왔다고 이제는 한물 갔다 이게 아니에요. 이 처음에 뭐가 새로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환상, 그래? 이 기술로 이제 우리 세상의 모든 걸 할 수 있겠구나. 막 기대가 올라가는 단계가 있다가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하고 하니까 이거가 이 모든 시름의 해결사가 아니겠구나. 요걸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요거에 맞춰서 우리가 요런 기술은 요런 데에 포커스를 해서 개발을 하자. 이렇게 되는 게 곧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블이 꺼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프 사이클 그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게. 그래서 꼭대기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이제 이거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 꼭대기에서 내려왔으면 말 그대로 점점 그 기술이나 연구 분야가 자리를 제대로 잡아가고 있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인공지능이랑 대화형 시스템이 한 요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례 중에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많은 우리가 좀 생활에서 많이 듣는 상품이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실 텐데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즈 폰이나 요즘은 안드로이드 폰에도 들어가고 아니면 윈도우즈 10부터 기본 사양으로 데스크탑에도 들어가 있는 코타나라는 그 버추얼 어시스턴스예요. 그거의 표시고 요거는 조금 이따 또 유튜브 필름 조금 보실 테니까 그때 뭔가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 상대사의 애플에서 나온 시리가 이 아이콘 로고인가 봐요. 시리고 아마존에서도 알렉사라고 해서 알렉사는 이런 무슨 하드웨어도 있죠. 그래서 집에다 놔두고 음악 좀 틀어봐 이러면 틀고 올 여름에 코타나하고 알렉사가 호환이 되게 돼서 이제는 코타나한테 알렉사한테 가서 그 음악 좀 찾아봐 이러면 얘들끼리 또 자료를 연동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 서로 친구를 맺어주는 것까지 지금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소프트웨어적인 거라고 보면 이 페퍼 이런 거는 진짜 로봇으로서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얘의 역할을 좀 변형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페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강아지 몇 년 전에 또 아주 선풍을 일으키고 일본 회사에서 아이보라는 소니에서 아이보라는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가 한참 선풍을 일으키더니 한 몇 년 조용하더니 요즘 다시 나왔어요. 약간 로봇 펫처럼 여러 가지. 왜냐하면 그 사이에 처음에 이제 이런 로봇 강아지가 나왔다고 선풍을 일으키다가 그 당시 기술 한계로 뭐 또 그렇게 별 재미가 없다가 요즘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얘가 강아지로서 재밌게 우리랑 놀아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져서 또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강아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공항에도 보니까 안내 로봇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가 다니면서 말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한 정보. 제가 말을 시도는 안 시켜봤는데 그 정보라든지 뭐 내 보딩 파스를 대면 나한테 어디로 가세요 이런 걸 알려준다든지 그런 것도 간단한 역할이지만 인공지능이 있는 로봇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그러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때
구축하면 우리가 어떤 거를 할 수 있나, 이 처음에 보여드린 도나스 2개 있는 코타나의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필름을 조금 심심하실 테니까 또 보시다가 넘어가겠습니다. Cortana's here to make your life a little easier. Tap and hold the search button and ask her something. Tell me about yourself. In short, I am your personal assistant. I try to make things easier to do on your phone. If you didn't turn on Cortana when you set up your phone, go to Settings and swipe over to Applications to do it now. In the notebook, Cortana keeps track of what you tell her about yourself. 있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이거는 이제 이것만 해도 좀 우리가 윈도우즈 폰만 할 때의 코타나 상품인데 그때도 미국 영어나 이런 데서 소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코타나하고 막 장난을 치고 놀기 시작해요.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죠. 재밌는. What's your name? Cortana. How are you doing? Quite well. Thanks for asking. Where are you from? Human ingenuity. Battery required. How old are you? By your calendar, I'm still in infancy. In bot years, I'm quite mature. Who created you? If I knew that, I'd have self-awareness. And that might be dangerous. Will you marry me? Among a handful of challenges, I don't think the Supreme Court would approve just yet. 자, 여기까지 You 보시고요. are stupid. I blame solar flares. 네, 그런 뭐 여러 가지 농담을 하죠. 사람들이 되나 안 돼. 이런 말을 하면 뭐라고 할까? 우리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그 한국 전화기에 들어가는 앱들도 굉장히 재밌는 걸 많이 해서 넌 뭐해? 이랬더니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코타나는 이제 그 기본 미국 영어 보여드렸고요. 잠깐 그 또 불어로 농담하는 거 뭐 별 의미는 없으시겠지만 이렇게 또 할 수 있다 하는 거 조금 보실까요? Est-ce que tu peux me raconter une blague? 농담 좀 해봐 이랬더니 뭐 여러 가지. En voici une. Avec quoi ramasse-t-on la papaye? Avec une fourfourche. 뭐 파파야를 뭘로 치우냐? Quel est l'animal qui n'a jamais soif? 그 불란서 Le 말장난 zébu, 같은 농담이 car quand 몇 개 zébuse 나오는데. et plus soif. Qu'est-ce qu'un mouton sans pattes? Un nuage. 뭐 양이 다리가 없으면 목에 De 이러니까 quel 구름 pays 뭐 viennent les 이런 거. cochons? 그 농담이란 Des 게 quatre 그 나라 coins du 사람이어야 monde. 웃긴 거니까. Pourquoi les aiguilles sont-elles moins intelligentes que les épingles? Parce qu'elles n'ont pas de tête. 그냥 핀보다 바늘이 똑똑한 까닭은 뭘까? 뭐 그러니까 불어에서는 그 바늘에 우린 바늘 귀라 그러잖아요. 그 바늘 머리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바늘은 머리가 있어서 그렇지. 뭐 이런 따위 농담을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래 퍼스널 버추얼 에이전트의 역할은 코타나한테 코타나 내일 내가 뭐 할 일이 있지? 그러면 내일 2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고 그 사촌 집에 전화 좀 해봐 이러면은 윈도우즈 폰이니까 그걸로 직접 전화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에 곁들여 이런 좀 엔터테인적인 요소도 있다. 그래서 개발이 이제 미국 영어, 영국 영어를 기본으로 해서 불어, 이태리어, 독일어, 스페인어, 또 브라질리언 포르투기즈 이런 거 굉장히 잘 이용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내가 나랑 결혼할 수 있니? 했을 때 코타나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대법원에서 승인을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런 거를 얘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유저 콰이어리 내가 뭐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먼저 음성 인식 엔진에 의해서 소리를 음소, 잠모음으로 받아 적어요.
그 잠모음을 사전에 내장되어 있는 사전을 통해서 렉시컨, 음성 인식이나 합성해서 사용하는 사전은 딕셔너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렉시컨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사전을 기반으로 해서 단어별로 이제 그 표기를 해. 아까도 코트 하나도 보시면 내가 하는 말이 약간 받아쓰기처럼 밑에 나오죠. 그런 단계. 그래서 그 쓴 거를 기본으로 아, 이게 그러면 무슨 뜻이구나. 우리 집에 전화해 이러면 우리 집 장소에 전화해, 콜 하는 뜻이구나 하는 거를 이해를 한 다음에 솔루션, 뭐 답을 뭘 물어봤으면 답을 서울이 어디 있니? 이러면은 내가 코타나가 갖고 있는 혹은 뽀로로 로봇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 안에 답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 빙 서치나 뭐 다른 서치 엔진을 통해서 그걸 찾는다. 혹은 내일 일정이 뭐니? 이러면 이 사람의 캘린더에 들어가서 내일 일정을 찾는다. 뭐 누구한테 전화를 해? 그러면 이 사람은 컨택트 인포에 들어가서 그 사람 전화번호를 찾는다. 이런 과정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답을 찾았어요. 솔루션이나 앤서를 찾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로봇이 나한테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줄 거를 문장을 만들어요. 내일 2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죠. 문장을 만들었으면 일단 글로 만듭니다. 글로 만든 거를 앞에 들어온 거랑 반대로 단어 하나하나를 잠모음을 이용한 그 포님 음소 단계로 바꿔줘서 그거를 이제 다시 음성 전사된 잠모음을 적절한 데이터를 음성 데이터를 가져와서 말로 합성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내일은 2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답을 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 요 색깔을 제가 보기 좋으라고 막 심심해서 바꾼 게 아니고 요만큼은 음성 인식 파트. 그렇죠? 요만큼은 이제 그 기본 알고리즘 뭐 어떻게 처리하냐. 이건 정말 엔지니어링 파트. 요만큼은 음성 합성 파트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언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역할은 뭐냐. 언어학이라는 거는 인간의 언어를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요리도 이렇게도 봤다가 저렇게도 봤다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언어학의 하위 분야로는 이제 그 다루는 그 단위에 따라서 먼저 제일 큰 단위 문장을 다루는 거를 이제 동사론 신텍스라고 해요. 그거는 역시 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명사 앞에 동사 오고 뭐 어떻게 하고 해야 되고 그런 거를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단어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를 우리니까 우리라고 어쩌라고 뭐 이렇게 변하는 거를 하는 거는 모폴로지의 형태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하위 단계로 정말 잠모음 뭐 그 소리 하나하나를 다루는 게 음성학과 음운론이 있습니다. 음성학은 포네틱스, 음운론은 포놀로지인데 음성학과 음운론의 차이가 뭐냐면 음성학은 각각의 소리를 그 소리 자체의 어떤 피처나 어떤 자질이나 아니면 음향학적 성분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음운론은 어떤 주어진 언어 내에서 그 소리가 유의미한가 아닌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한국어와 영어를 비교할 때 영어로 치면은 rice 하는 거하고 rice 하는 거하고 다른 말이에요. 그죠? 다른 거 다 똑같고 앞에 요것만 달라요. 그러면 영어에서는 을하고 을은 다른 소리예요. 근데 한국어에는 라면 해도 되고 라면 해도 되고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리을이 받침으로 올 땐 주로 을이 되고 앞에 올 때는 을가 되지만 그걸 바꿔서 한다고 뜻이 달라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음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을하고 을는 영어에서는 2가지 소리, 한국어에서는 1가지 소리의 2 변형일 뿐인데 음성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2 랭귀지에서 공히 2가지의 다른 소리, 혀 모양이 다르고 뭐 나오는 여러 가지 음향학적 피처들이 다르고 그렇게 굉장히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잠모음 연구뿐만 아니라 억양이나 강세 연구에도 들어가서 영어에서는 강세가 앞에 있으면 명사, 뒤에 있으면 동사 똑같은 단어인데 발음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그것만 다르면 다르죠. 근데 우리말은 뭐 해바라기 이거 똑같아요. 뭐 사투리 쓰니 요 정도 반응만 있지 갑자기 해바라기가 코끼리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거는
자모음 이상 단위에서 억양과 강세 단위에서도 그런 식으로 음성학과 음문론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왜 드렸냐면 그 linguistics란 뭔가 조금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시면은 더 이후 들으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음성 합성과 인식의 큰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대화형이니까 말을 알아듣는 인식하고 그 로봇이 나한테 말을 하는 합성의 두 가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음성 합성, 자 제가 이 표는 지금 방금의 이 도표는 우리가 사람 휴먼을 기준으로 내가 말을 하면 이렇게 온다 했는데 지금 이제 타스크는 제가 정리를 엔진을 기준으로 얘가 말을 할 때 필요한 절차, 얘가 말을 알아들을 때 필요한 절차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음성 합성이 있어서 컴퓨터 엔진이나 뭐 로봇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음성 합성은 기본적으로 텍스트 스피치, 텍스트를 배경으로 텍스트를 기본으로 그거를 발음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기본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텍스트의 존재를 이제 깔고 들어가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맨 처음으로 텍스트 프리프로세싱이라는 게 필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텍스트라고 해서 문자라고 해서 다 같은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인데 우리 사람 보면 너무 쉬운데 문자인데 막 숫자도 섞여 있고 요즘은 뭐죠? 이런 이모티콘 이런 것도 섞여 있어. 근데 만약에 엔진이 글자만 읽을 줄 안다. 그런 걸 못 읽는다. 그러면은 SMS 좀 읽어봐 이랬는데 얘가 하트 뿅뿅 이런 것만 있으면 벙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읽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거를 글자로 바꾸는 룰들이 필요합니다. 숫자도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한국어 숫자 그냥 읽으면 되지 이래도 숫자의 환경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다른 거 그런 거 바꿔줘야 돼. 그게 텍스트 프리프로세싱이고요. 그거를 반대로 거꾸로 이제 인식 과정에서는 하면은 내가 하는 말을 내가 하트 뿅뿅 이래도 글자로 하트 뿅뿅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좀 더 개발이 되면 그 하트 뿅뿅 이모티콘이 나온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건 텍스트 포스트 프로세싱 반대적인 개념이죠. 그 다음에 여기나 저기나 중요한 것이 그렇게 해서 글자로 다 써서 이제 그 음성 전사까지 끝냈어도 그 소리가 진짜 물리적으로 무슨 소리인지 매치를 시켜줘야 되니까 사전을 만들어줘야 되죠. 발음 사전, 렉시카 양쪽에 다 들어갑니다. 음성 합성 분야에서는 그 다음에 정말 목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렉시콘에서 뭐 소리는 요런 자질이 있는 소리를 가져와라 이래도 데이터에 그 소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음성 데이터에. 그래서 음성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 주어진 해당 언어에 필요한 모든 음성학적인 소리가 다 들어가는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phonetically rich, 그러니까 음성학적으로 풍부한 혹은 이 phonetically balance드라고도 해요. 음성학적으로 다 있는 그 균형 잡힌 스크립트를 마련해서 이제 녹음 과정에서 이용을 하고 나중에 또 좀 더 자연스러운 억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웃풋에 이런 또 후처리로서 프로세스 태깅을 하기도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 나오니까 그때 또 이야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스피치 레코그니션 환경에서도 발음 사전 필요하고 텍스트 포스트 프로세싱 필요하고 음성 인식에서는 또 반대로 물론 합성에도 나중에 필요하지만은 사실 인식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콰이어리를 줬을 때 전화해봐 이랬을 때 전화해봐라는 게 그 전화기를 하라는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근데 그게 전화해봐인데 영어에서는 call John at home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어는 철수한테 철수 집으로 전화해보기 순서가 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해당 언어에서 어디쯤에 나오는 게 동작이고 어디쯤에 나오는 게 뭐구나 하는 그런 거를 그래머 잡아준 그런 거를 그래머 오프링이라고 그런 거를 이제 룰로 만들어주는 거. 그러고는 요즘에는 한 몇 년 전부터는 또 뭐가 있냐면 그 명령어가 닦고 옛날 같으면 문을 닫아주세요. 이래야지 문을 얘가 닫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요새는 그 숨은 의미를 캐치해서 춥다 이러면 문을 닫아요. 그런 거.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따로 이제
규칙을 만들어주는 거가 시멘틱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제가 아까 근데 아까 제가 한 얘기로는 얘가 막 빅데이터를 해가지고 막 기계학습을 해가지고 하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규칙을 미리 만들어줘야 되나요?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이 뽀로로 인형에다가 USB를 해서 막 텍스트를 막 때려넣고 사람이 하는 말을 길에 나가서 사람들 하는 말을 막 열흘치를 집어넣었다 한다고 뽀로로가 갑자기 말을 하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뭐가 뭔지를 알아야 배울 테니까. 우리 인간은 애를 낳아서 어느 나라에다 그냥 딱 데려다 놓으면 애가 막 배워가지고 말을 하죠. 근데 기계는 너가 들어오는 지금 받는 자극 혹은 데이터 중에서 네가 필요한 거는 요런 거니까 요거를 뽑아서 네가 그거를 학습을 해라 하고 정해줘야 됩니다. 그런 단계에 있어서 요런 그 링귀스틱 챌린지들이 필요한 거죠. 렉시콘 발음 사전이죠. 뭐 주저리 써놨습니다만은 핵심 내용은 뭐냐면 발음 사전에는 지금 텍스트 스피치 음성 합성용 발음 사전에는 그 나라의 말을 제대로 발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음이 기읍 가라 이러면은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어읽기 같은 거 필요하고 또 유럽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또 써도 그게 앞뒤에 나오는 단어의 성수나 뭐 이런 데 따라서 발음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소리에 관한 음성 의문적 정보가 제일 중요하게 들어가야 하지만 언어에 따라서는 그 이상 단계 형태적인 단어의 변화에 대한 정보 혹은 문장에 들어갔을 때 뭐 발음이 바뀐다면 그런 데 대한 정보도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한자 중에 뭐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거 똑같은 글자인데 세 가지 발음 나는 거 악락료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는 거기다가 그 단어에다가 발음 세 개를 싣고 이게 나오려면은 뭐 품사가 어떤 거랑 만나면 요 발음을 써라. 요 발음을 쓰려면은 어떤 거랑 앞뒤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요 발음을 써라. 그런 식으로 룰을 잡아주려면 꼭 그 단어 발음 자체에 대한 정보보다도 다른 정보도 필요하다는 거죠. 음성 합성 사전에서는 각 단어당 보통 단어 차원으로 이걸 만드니까 단어당 그 해당 언어에서 규정하는 최고의 표준적인 모범적인 발음만 싣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닌 한 뽀로로가 뭐 사투리를 쓰지도 않는 거고 뽀로로가 딱 필요한 그 아나운서들이 하는 발음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반대로 이 스피치 레코그니션 음성 인식 사전의 경우에는 같은 언어에서 할 수 있는 변형 근데 그 언어의 규범 안에서는 그래도 맞다고 인정이 되는 범위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발음을 다 변형을 실어 놔야지 그걸 다 알아들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합성은 그 하나가 뽀로로만 말을 하면 되는데 인식은 여러 어린이가 뽀로로에 하는 변형을 다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합성사전과 인식사전의 제일 큰 차이점은 표준 발음 하나만 싣느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변형적인 발음을 다 실어야 되느냐 하는 게 있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쓰는 사전하고의 차이점은 우리는 외국어 배울 때 사전 쓴다 아니면 한국어에서도 우리말에서도 뭐 이게 무슨 말인가 찾아보자 사전 쓴다 한 거는 우리는 뭐 때문에 보나요? 주로 그 의미 때문에 보죠. 발음 때문에도 보고. 근데 그 엔진이나 로봇이 쓰는 사전은 의미는 필요 없어요. 요 사전 단계에서는. 나중에 다른 단계에서 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 프랑스 불어하고 캐나다 불어에서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다른 게 있다. 그 아무 상관없어요. 요 상태에서는 그거를 그대로 갖다 써도 되는 거죠. 의미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미국 영어하고 영국 영어에서 발음이 다르다. 그럼 미국 영어 사전을 영국 영어에서 쓸 수가 없죠. 의미는 똑같더라도 발음이 다르면 새로 짜야 되고. 그런 걸 말합니다. 텍스트 프리 프로세싱, 포스트 프로세싱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숫자가 나오면은 그림이 나오면은 뭐 그 기호가 나오면은 똑바로 읽어주는 방법.
그게 왜 중요한가? 우리는 이제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런 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데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비교적 읽기 쉬워요. 어느 경우에든 다 카디날 그냥 숫자 읽듯이 단위로 352 뭐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말에도 예를 들어 세 자리 나오고 네 자리 나온다 이러면 중간에 띡 이렇게 줄이 있다 이러면 전화번호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죠? 그러면 352에 2839 이렇게 읽는 게 제일 자연스럽죠. 근데 그걸 만약에 잘못 읽으면 352 빼기 2839로 전화하세요.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 뭐 최대한 양보해서 352에 2829번 이건 또 괜찮긴 한데 그거보다 그래도 352에 2839 이런 게 더 자연스럽죠. 그런 거. 근데 그것만 보고 얘가 이게 그건지 어떻게 아냐. 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위의 단어에 뭐 전화 혹은 걸어 뭐 몇 번 이런 게 나오면 전화번호일 확률이 높겠다. 이런 식으로 또 룰을 잡아주는 겁니다. 언어에 따라서 숫자를 읽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한 언어들이 있어요. 네덜란드어 같은 경우에는 23이면은 23이 아니고 3과 20 이렇게 읽어요. 불어 같은 경우는 10은 10이고 60은 60인데 70은 60, 10, 80은 4, 20, 90은 4, 20, 10.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읽는 거니까 그냥 룰을 매치를 해주면 되는데 나중에 시간 읽는 방법 이런 거 들어가면 그거 우리나라 말은 그래도 또 쉽죠. 뭐 2시 30분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네덜란드 말은 2시, 뭐 프랑스 말은 2시 반 이런 말도 있고 우리 말도 있지만 네덜란드 말은 2시 30분이면은 half 3, 이래 반 3, 그거까지도 또 괜찮다. 2시 35분, 5분 지난 half 3,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또 합성도 합성이지만 인식에 룰이 많이 들어가겠죠. 어떤 사람은 2시 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 모자란 3시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인식을 하는 데서는 얘네가 다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런 룰 잡아주는 거 우리 그 똑같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전화번호를 하더라도 불어는 보통 전화번호가 이렇게 생겼어요. 2자리씩 5개. 그리고 읽는 것도 2자리 숫자로 읽어요. 04, 42, 96, 54, 83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어는 하나하나씩 05, 15, 25 이렇게 읽죠. 그런 거. 그 언어마다 다른 특성이 있다. 이태리어는 보니까 S. 이렇게 써 있는 게 그 앞뒤에 나오는 단어에 따라서 산티시마 될 때도 있고 산토, 산타 될 수도 있고 스트라다, 스타탈렘 이렇게 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얘가 S.S인데 네 근처에 이런 말이 있으면은 요 중에 이거로 읽어라. 그런 룰들을 미리 잡아줘야 되는 거죠. 음성 합성의 기본 물리적인 원리는 그 뽀로로면 뽀로로를 맡으시는 성우분의 목소리로 문장을 여러 개를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큰 데이터를 만들어서 뽀로로가 안녕이라는 말을 해야 될 때 그 데이터 중에 그거는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안녕이란 말이 이미 있으면 그대로 갖고 와라 할 수도 있고 있던가 말든가 네가 이걸 찾아와서 붙여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거나 말거나 그 데이터 안에 뭐가 하나도 없으면 그걸 가져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녹음을 할 때 데이터를 잘 짜야죠. 그죠? 그 우리말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소리나 단어 변형 그 잠옴이 다 있다고 해서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잠옴이 자리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같은 리을이라도 앞에 나올 때 뒤에 나올 때 다르고 비읍 같은 거 바보 할 때 앞에 하고 앞에 할 때 하고 뭐 할 때 하고는 음향학적으로 다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막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다 계산을 해서 뭘 녹음해야 우리가 나중에 뽀로로가 말을 할 때 데이터에 없는 게 없겠다. 혹은 이제 최대한 줄일 수 있겠다 해서 그거를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 언어에 하면서도 그 언어로 말이 되면서도 녹음하기 쉬운 뭐 그런 문장들을 만들어서 초기에 녹음 단계에서 그렇게 이용을 한다 하는 게 음성학적으로 풍부한 혹은 균형 잡힌 거를 만드는 일이고 그다음에 어떤 문장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텍스트 스피치 하면은 그렇게 막 데이터를 가져와서 안녕 난 뽀로로야 이런 거를 잘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그 우리 옛날에 한 20년 전에 음성 합성으로 된 프로그램 들으면 뭐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래? 뭐 그런 지금 거. 요즘은 그런 건 없긴 없는데 그래도 좀 또 억양이나 강세 부분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되면 좋겠다. 그런 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맨 처음에 안녕 난 뽀로로야를 통째로 따가지고 녹음을 따가지고 데이터에 넣어놨다가 프로그래밍에 뽀로로한테 너가 만약에 안녕 난 뽀로로야를 해야 될 때는 이렇게 가져와서 하지 말고 절대로 하지 말고 네 데이터 속에 무슨 클러스터 2380번 B에 가서 안녕 난 뽀로로야 통째로 가져와서 해라. 할 수 있겠고 그렇게 해서 모든 가능한 문장을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아까처럼 좀 농담하고 이런 거는 억양이 또 적당해야 재밌죠. 그 한 거 중에 미국 연구 중에 I captain 뭐 이런 거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이제 음성 합성 엔진으로 딱 만들면 연결은 잠호음 연결은 잘 되는데 너무나 아나운서 억양처럼 I captain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말로 치면 뭐냐면 메롱 야구르지 이래야 되는데 메롱 야구르지 이러면 약이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오는 게 목적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또 회사마다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긴 다르지만 좀 여러 가지 큰 회사들에서는 대부분 그런 좀 자주 나올 만한 문장들은 미리 합성을 해가지고 손을 봐요. 그래서 메롱 이런 거를 이제 위를 억양을 여기는 올리고 내리고 길이를 늘렸다 붙였다 해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메롱에 가까운 상태를 만들어서 그걸 딱 세이브를 해서 똑같이 아까 그 녹음 통째로 딴 것처럼 뽀로로한테 너가 메롱 할 때는 그거를 이렇게 만든 거 가져와서 만들지 말고 메롱 그거 가져와서 그대로 써. 이렇게 룰을 잡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간단. 그래 그냥 텍스트 스피치로 만들면 이것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제가 튜닝을 하고 싶은 문장입니다. 이런 걸 좀 포커스 바로 이게 내가 튜닝하고 싶은 문장이에요. 이렇게 만든다. This is an example phrase that I'd like to tune. 뭐 그래서 피치 하는 거는 음의 높낮이, 브레이크 하는 거는 중간에 끊어주는 거, 레이트 하는 거는 길이가 늘어났다 작았다 그런 걸 좀 손봐서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서 저장을 해두는 방법도 있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 이 뽀로로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나 AI 능력이 정말 뛰어나면 합성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인식 쪽에서는 이제 적절한 정보를 지가 알아서 확 끌어올 수 있는 방법도 생기겠지만 현재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음성 인식 환경에 있어서 내가 이 동네 짜장면집 좀 찾아봐 이럴 때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얘가 그죠? 이 동네가 무슨 지명인 줄 알고 막 대한민국 지도를 다 뒤지면 안 되겠죠. 이 동네는 내 근처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은 너무 쉬운데 이거를 기계가 하게 만드는 거는 별 희한한 게 다 문제가 돼요. 내일 몇 시에 약속 있었는데 내일이 나는 내일이지만 얘는 2017년 11월 19일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룰을 잡아줘야 되죠. 그거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는 음력설. 그럼 이 계산을 못하는 거. 저것까지는 해요. 부활절 이런 거는 계산해요. 왜냐면 그거는 기준이 있잖아요. 무슨 목요일부터 몇 주를 세고 이런 게 있는데 크리스마스부터 뭐 얼마 세고 있는데 아시아 그거 우리가 몇 년 전에 그거 할 때 되게 굉장히 힘들었던 엔지니어들도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뭐 어떻게 할 줄 몰랐던 기억이 납니다. 음력 명절 요거는 해마다 바뀌니까 무슨 기준도 없고 예. 그런 거 이제 룰을 잡아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되게 간단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all John at home 하는 거 하고 한국말로 철순의 집으로 전화해줘 하는 거. 미국 영어 룰을 그대로 갖고 오면은 철순애가 명령 동작이 되는데 철순애라는 동작이 없죠. 우리 한국말은 반대 전화해줘가 동작이다. 그런 거. 그리고 전화해줘만 알아들으면 안 돼. 철순의 집으로 전화, 철순의 집으로 전화해, 철순의 집으로 전화 부탁해요. 다 똑같은 소리란 걸 우리는 너무 잘 아는데 이 기계는 이게 똑같은 거야 말 안 해주면 몰라요. 이게 또 이제 한 요 정도 뭐 예를 들어 알려줘야 지가 또 전화
해도 될까? 뭐 이런 것도 요것도 요 그룹에 들어가겠다. 기계 학습을 할 때 지가 요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그냥 그것만 그 데이터만 준다고 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게 전화해 하는 거랑 같은 그룹에 들어가는 동작이구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춥다야 이러니까 문을 지가 닫는다. 그거는 제가 다른 국민들의 차 독일 브랜드 그쪽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있는데 이런 옛날 같으면은 주유소를 찾아줘 이래야지 이제 다음 주유소는 500m 가시면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요즘은 기름이 얼마나 남았나 그러면은 500m 거리에 다음 주유소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얘가 어떻게 알지? 그거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그거 나오기 전에 그 차 포르쉐 출시되기 전에 요런 단어가 나오는 말은 주유소 찾는 거야 하고 얘한테 다 가르쳐 준 걸 기본으로 이 AI가 또 다른 데이터에서 조금 더 트레이닝을 해서 좀 더 강하게 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죠. 그래서 배고프다 이렇게만 말해도 식당에 대한 정보를 착 화면에 띄워준다든가 그런 일들이 요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AI 기술들이 우리 생활에 가까이에 점점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가. 뭐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 드라마 중에 보그맘이라는 것도 나와서 이 드라마 안에 내용이 무슨 남편이 로봇 분야, AI 분야의 굉장한 권위자인데 부인이 죽은 슬픔으로 상처한 슬픔으로 몇 년을 초야에 묻혀 있다가 그 부인이랑 똑같이 생긴 사이보그를 만들어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뭐 어떻게 한다는데 제가 내용은 못 봐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런 식의 어플리케이션을 원하느냐 우리가 이 식구나 뭐 인간적인 터치를 대신할 수 있는 AI를 원하느냐 아니면 또 얼마 전에 한 2주 됐나요? 그 최초로 무슨 여자 로봇 인공지능을 갖춘 제너럴 인공지능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만들어진 여자 로봇이 여권의 신장을 위해서 여권이 제일 낮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명예 시민권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뭐 어쨌거나 그런 거를 원하냐 이렇게 아까 아이보와 더불어 이런 정말 강아지처럼 생긴 강아지를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면은 똥도 치워야 되고 아파트에선 요즘은 또 그렇게 옆집 사람도 물어서 또 난리도 나고 이러니까 그런 거가 없는 이런 로봇 우리가 실제 생명체를 사용할 때 불필요한 수고를 해야 되는 걸 덜기 위해서 우리가 AI를 쓸 거냐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 헬스케어에 대한 AI 그래서 요즘 많이 떠오르는 게 이제 헬스케어 부분이 AI의 포텐셜 마켓 혹은 포텐셜 어플리케이션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균 수명도 너무 늘어나고 또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이래서 헬스케어로 AI를 비롯한 모든 신기술을 이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많아서 뭐 헬스케어 쪽으로 관련된 스타트업만 해도 미국에 이렇게 많고 최근에 더 많을 거예요. 통계 없는 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이런 쪽의 사용이 개 대신에 로봇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인류의 행복에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혹은 또 Let's start on stretching out our arms and legs. Do what I do as best as you can. Okay. Let's warm up with some movements. Move arms. You can do this. Very good, Jack. Children with autism often have trouble understanding what someone else is talking about or thinking about. Place the man on the right side of the space shuttle. Do you know where right side? Do you remember? Yeah. Take a guess. Right here. Try again. Right here. Come on, get it over on. That's it.
Yes. You placed the man on the right side of the space shuttle. Very good, Jack. 이런 식으로 좀 자폐증이 있는 어린이들에게 로봇으로 인해서 그 사람하고 소통하는 데 문제가 좀 있는데 로봇을 통해서는 이 자폐증 애들이 좀 겁도 좀 덜 나고 그다음에 똑같은 거를 계속해도 로봇이 성질도 안 내고 그래서 이렇게 로봇을 이용함으로써 자폐증 어린이들이 말을 하거나 글을 읽거나 행동을 하는데 조금 많은 진척을 보였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역시 아까 그 인터뷰한 그 사람을 비롯하여 이런 쪽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싶다 하는 움직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거는 그 비슷한 사용인데 그 노령 인구 할아버지 할머니도 혼자 사시는 분 제가 소속돼 있던 포르투갈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런 유사한 연구를 스페인 대학들하고도 한 바 있는데 이제 로봇들이 혼자 사는 그런 연구는 또 뭐 소위 사회복지가 잘 돼 있다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데보다는 남쪽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남쪽,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데는 좀 우리나라처럼 그 아직 부모님을 모시고 나이 드시면 모시고 살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못 모시고 살더라도 부모님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양로원에 안 들어간다.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혼자 사시거나 뭐 그러니까 노부부가 사시다가 상처하시고 혼자 사시고 이러면 이제 할아버지들이 자다가 낮잠 자고 일어나면 지금 낮인지 밤인지 지금 몇 년인지 이런 것도 몰라요. 그러면 로봇이 일어나서 또 너무 낮잠만 자면 안 되니까 깨워도 주고 오늘 몇 월 며칠입니다. 지금 약 드실 시간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생활 시스템을 좀 연구해 보는 저희가 연구도 했었는데 그런 이제 트라이얼들이 여러 나라에서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역시 좀 장애인 조금 내성마비나 그런 장애가 있는 특히 어른도 그렇지만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또 그 아예 말을 못하기도 하죠. 뇌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생각은 다 하는데 발음 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말을 못하는 경우에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스피치 엔진을 통해서 음성 합성을 통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쓸 수도 있지. 근데 어린이들이 글씨를 못 쓸 수도 있고 또 글씨를 써도 매일매일 글씨를 써서 소통을 하는 것보다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을 소리로 표현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그 전기밥솥도 중요한데 전기밥솥 맛있는 밥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어플리케이션이 조금 인공지능 혹은 대화형 시스템이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